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갈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걸 좋아했죠. 총이요? 그에게 총은 그냥 도구였어요. 늑대한테 양 뺏기지 않으려고 쏘는 그냥 연장통 속 연장 하나. 그런데 말이죠. 이 평화로운 농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저격수가 됩니다. 혼자서요. 단 한 번의 전쟁에서요. 그것도 105일 만에.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 그는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저격수가 아니에요. 고층 빌딩 위에서 조준경들이 되고 숨 참으며 방아쇠 당기는 그 스타일? 전혀요. 조준경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그는 영웅 소리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505명을 보내고도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다고 썼죠. 세 번째, 가장 이상한 점. 이 사람 키가 160cm도 안 됩니다. 별명은 하얀 사신. 소련군 최고 사령부가 그 한 명을 잡으려고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전부 실패했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를 보여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시모 헤이웨,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어쩌다 총을 들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시작이 너무 허무합니다. 영하 40도, 눈앞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화이트아웃. 소련군 병사 하나가 담배를 피우려 잠깐 멈춥니다. 그 순간 소리도 없이 옆에 있던 동료의 머리가 터집니다. 총성도 없고 불빛도 없어요. 그냥 쓰러집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눈 속에서, 나무 뒤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방향에서. 소련군 진영에 괴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든 유령이 돌아다닌다. 장교들이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자국도, 탄피도, 흔적도. 그냥 눈밭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또 누군가 쓰러집니다. 병사들이 이 공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얀 사신.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공식 기록으로 505명을 저격한 핀란드의 군인 시모 헤이웨. 그런데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500명을 넘겼을까요? 특수부대 출신?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 아니요, 전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그냥 농부였어요. 그리고 사냥꾼이었고요. 그럼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1939년 겨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련이 핀란드를 껌값으로 받던 그 어처구니 없는 겨울로. 1939년 11월, 소련은 핀란드 국경을 넘습니다. 당시 소련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인구 350만의 핀란드 vs 인구 1억 7천만의 소련. 탱크도, 전투기도, 병력도 압도적으로 소련이 앞섰죠. 스탈린은 2주면 끝난다고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핀란드에는 소련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을 아는 사람들, 영하 40도 눈 속에서 스키 타며 사냥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헤위에가 있었죠. 그는 전쟁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2018년,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그의 친필 일기가 발견됩니다. 먼지 쌓인 낡은 노트 속에.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0월 10일, 전쟁의 기운이 느껴진다. 난 집에서 연락을 받고 나갔다. 딱 2줄입니다. 감격도, 두려움도, 각오도 없어요. 그냥 연락받고 나갔다. 마치 장보러 나간 것처럼요. 전설의 시작치고 너무 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무감각해 보이는 문장 속에 사실 이 사람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기록하는 것도 전부 담담하게. 그 담담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딱 한 달, 헤위의 킬 카운트가 150명을 넘깁니다. 하루 평균 5명. 근데 어떡해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150명. 숫자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하루에 5명이에요. 쉬는 날도 보급받는 날도 빼고요. 군 역사가들이 기록을 뒤졌습니다. 특수훈련 이력이 있나? 저격 전문 교육을 받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 기록 어디에도 헤위에가 특별한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사냥꾼이었어요.
핀란드 숲에서 30년 넘게 짐승 쫓던 사람. 그런데 이 사냥꾼의 집요함이 광기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입김 문제. 추운 날 숨을 쉬면 하얀 입김이 나오죠. 저기 봅니다. 해위에의 해결책은 입에 눈을 물었습니다. 볼이 빵빵해진 채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체온으로 눈이 녹으면 삼키고 또 집어넣고. 다음 총구 문제. 총을 쏘면 총구 앞에 쌓인 눈이 확 날립니다. 위치가 노출되죠. 해결책? 쏘기 전에 총구에 물을 뿌려서 얼렸습니다. 눈이 고정돼서 안 날아가게. 마지막 조준경 문제. 그는 조준경을 안 씁니다. 이유가 걸작이에요. 햇빛에 반짝이면 들키잖아. 대신 생눈, 즉 아이언 사이트만으로 조준했습니다. 조준경 없이 수백 미터 거리를 맞춘 거예요. 이건 저격술이 아닙니다. 사냥 방식이에요. 짐승이 눈치채지 못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총이 좋아야 잘 쏘는 거 아닌가? 사실 해위에겐 그 시점에 특별한 선물이 생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1940년 초 전황은 핀란드에게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련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핀란드는 총알도 식량도 지원도 부족했죠. 국제사회는 핀란드를 응원했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사실상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스웨덴에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보낸 사람은 스웨덴의 한 무기 수집가이자 사업가. 그는 해위에의 전과를 신문에서 읽고 직접 커스텀 소총을 제작해서 보내줍니다. 당시 핀란드군이 쓰던 모신나강 소총을 기반으로 개머리판부터 총열까지 해위에의 체형과 사격 방식에 맞게 맞춤 제작한 총이었어요. 해위에가 그 총을 받았을 때 반응이요?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환호했는데 해위에의 본인은 그냥 받아서 점검하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유명한 그의 사진, 소총을 들고 눈밭에 서 있는 그 흑백 사진이 바로 이 시기에 찍혔습니다. 이 총이 이후 해위에의 활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핀란드 국민에게 해위에의 존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직 싸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해위에이를 롱레인지 저격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전술은 우리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격수의 기본은 뭘까요?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서 들키지 않고 쏘는 것. 보통 전쟁 영화에서 저격수는 높은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적을 조준합니다. 교과서적인 저격수의 그림이죠. 해위에이는 정반대였어요. 그의 전술은 히트앤런 암살자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눈 속에 숨어서 적의 패턴을 관찰합니다. 언제 경계가 느슨해지는지, 어디에 빈틈이 생기는지. 그러다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면 움직입니다. 눈보라는 시야도 가리고 소리도 삼키고 발자국도 지워줍니다. 해위에에게 눈보라는 위협이 아니라 이동신호였어요. 그는 적진 턱 밑까지 기어들어갑니다. 수백 미터가 아니라 수십 미터 거리로. 거기서 탕, 탕, 탕. 빠르게 여러 명을 처리하고 사라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자리에서 20명을 처리하고 흔적 없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소련 측 입장에서 이건 저격이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기습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소련 측은 결국 해위에의 한 명을 잡기 위해 저격수를 투입하고 포격에 시도하고 수색대까지 보냅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그는 겨물숲의 규칙을 인간보다 짐승처럼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신이라도 끝은 옵니다. 그것도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가장 억울한 방식으로. 1940년 3월 6일, 겨울전쟁이 끝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해위해는 평소처럼 눈 속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소련군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일반 총탄이 아니라 폭발 탄두가 장착된 특수탄이었어요. 그게 해위해의 왼쪽 얼굴을 직격합니다. 충격으로 얼굴 왼쪽이 무너졌습니다. 광대뼈, 턱, 치아 다수가 파손됐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판단됐습니다. 핀란드 본국에는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해위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야전병원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듣습니다. 첫 번째, 핀란드가 소련에 항복했다.
겨울전쟁 종전. 그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수술 붕대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그가 알던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05명을 보내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을 추스르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해위해의 이야기입니다. 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얼굴 재건 수술만 26번.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회복하고 또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평생 왼쪽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어요. 웃을 때도 말할 때도 거울을 볼 때도. 그런데 해위해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핀란드군이 훈장 공적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특기할 만한 공적을 서술하시오. 해위해가 쓴 답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I did my duty.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 505명. 그 숫자에 대한 자랑도 전쟁 영웅으로서의 서사도 기념비적인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임무를 다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일기입니다. 나중에 공개된 일기에는 자신이 죽인 적군에 대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을 거라는 생각. 해위해는 그 무게를 평생 혼자 들고 살았습니다. 영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리기 원하는 영웅과 그냥 되어버린 영웅. 해위해는 후자였어요. 그는 전쟁이 끝난 뒤 훈장보다 삽을 먼저 들었습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2002년 해위해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쏠 수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요. 연습했으니까요.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비결도 철학도 드라마틱한 각오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습, 30년 동안 사냥하면서 쌓인 것. 사람들은 그를 하얀 사신이라 부르며 공포와 신화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위해 본인은 그 이름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기 나라를, 자기 이웃을 지키려 했던 꼼꼼한 사냥꾼이었을 뿐입니다. 2012년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핀란드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개 키우고 이따금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짧게 답하고. 전쟁이 그에게 준 것은 505명의 기록과 26번의 수술과 평생의 흉터였어요. 하지만 전쟁이 빼앗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 요란하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그냥 묵묵히 해내는 것. 영웅이란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